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하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주말 펼쳐질 빅 경기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들만을 모아서 엄선해서 예측해드리는 원투펀치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는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간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의 현재 분위기는 일단 뭐 첼시는 그 9명의 토트넘을 상대로 펼쳤던 4대1 경기가 최근에 너무 화제였어 가지고 어쨌든 뭐 9명 상대했지만 결국 4대1 승리를 거둔 바로 그 다음이고, 맨체스터 시티는 영보이스와의 두 차례 대결을 포함해서 최근 파죽의 5연승입니다. 홀란드 선수 골도 다시 확 늘어나고 있고, 최근 그 챔피언스 리그 포함 5경기를 보니까 뭐 17골을 터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잠깐 그 로드리 선수 없을 때 나타났던 어려움, 공격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게 지금은 또 확실히 일소가 된 듯한 모습이라서, 자, 토트넘에게 어쨌든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이 좀 좋아져 있는 지금 첼시와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인데, 뭐 두 팀은 당연히 뭐 맨체스터 시티는 챔스권, 이거 챔스 우승권이라고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챔스권은 당연한 거고. 우승이 들어가면 칸이 넘치지 않을까. 챔스 나가도 우승권,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첼시가 어찌됐건 지금은 순위표가 그 순위표 앞장으로 들어왔죠? 네, 드디어 딱 10위 올라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뒷장으로까지는 안 가도 되는. 앞장이 넘어왔어요. 네, 그 승점으로 보면은 유로파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첼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순위는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그 위에 팀들과 승점 차는 미세하기 때문에 유로파권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최근 리그에서의 5경기 결과는 첼시가 상당히 괜찮아요. 첼시가 5경기에서 3번 이겼죠. 3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는데, 첼시는 그 토트넘과의 경기가 끝나고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서 실속을 챙긴 게 주요했죠.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좀 너무 무모한 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지, 어차피 뭐 질 수 있고 불리했던 경기인데 뭐 그렇게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팬들한테 어쨌든 재밌는 모습 보여줬다, 짝짝짝, 그게 더 옳은 건지. 저는 일반적으로 어떤 감독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곱씹어 봤는데, 근데 결과만 놓고 보잖아요. 어떤 경기라고 하더라도 4대1로 진 거는 좋은 경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상황이 어찌 됐건. 게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권 경쟁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전에 원투펀치에서도 한번 한 얘기인데, 골득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법한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가서 그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마이너스 3골에 대해서 생각나는 날이 올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잃은 게 많잖아요. 부상자가 그렇죠.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토트넘으로서는 많이 잃어버린 경기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챙겼다라는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팀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영국 전역에 보여주자. 세계 만방에 나아가서 세계에 보여주자. 보여준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얻어간 것도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토트넘 핫스퍼의 새로운 정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싸울 거고 물러나지 않을 거고, 우리 팬들이 몇 년 동안 답답했었던 그런 응어리를 내가 뚫어줄 수 있어. 우리는 이제 공격하는 팀이야. 물러서지 않는 팀이야. 그런 걸 만천하에 보여줬다는 생각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상대가 첼시였잖아요. 네. 웅크리고 있다가 잘 지켰으면 그래도 이 경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잡아요? 네. 잡는다고요?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지금 첼시 팬들에게는 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첼시가 11대 9의 싸움에서도 상당 시간을 답답해했죠. 그거는 저도 상당 봤죠. 시간을 답답해했고, 그리고 첼시가 오히려 그렇게 뒷공간을 열어주면 첼시는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팀이에요. 오히려 내려앉아 있고 수비적으로 경기하는 팀을 상대로 더 어려워하면 어려워했지, 뒷공간이 그렇게 넓으면 언젠가는 하나가 걸려도 걸리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첼시가 다음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도
골을 넣어야 되겠다는 압박이 사라지잖아요. 경기를 막상 뒤집고 나니까. 편안하게 이제 뒷공간 공략하니까 계속 더 들어간다. 네. 예, 근데 예.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렇게 지느니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러면 저는 뭐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거죠. 저도 궁극적으로는 박찬하 위원 의견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버텼어도 뭐 9명이 된 상황에서는 뭐 추가 시간이든 뭐 막판이든 결국에는 승부를 1점 이상 가져오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비기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첼시에게 졌을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3점이라는 물론 현실에 있어서의 손실은 입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승점을 지금까지 많이 얻어놨잖아요. 이미 그리고 뭐 성적이 여태까지는 어쨌든 좋았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값어치를 너무 경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다른 분야에서도 심지어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서 진짜 만천하가 토트넘은 저런 팀이네? 이런 걸 한번 각인하는 것도 저는 꽤 좋았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뭐 그것과는 별개로 그 많은 부상자와 징계자의 문제 그 자체는 이제 토트넘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첼시 얘기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첼시가 그런데 이제 최근 5경기로만 보면은 이제 승무패가 좋은데 근데 사실 또 3경기로만 좁혀서만 보면 무패의 토트넘전 승리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승부한 경기도 원래 이겼어야 될 경기 비긴 거잖아요. 아스날과의 그렇죠. 경기에서 앞서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나오고 이러면서 경기를 내줬고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1점밖에 챙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홈에서 또 2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나서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 가서는 이 경기도 첼시가 정말 어려운 출발을 했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첼시도 몹시 위험했을 수 있는 포체티노 감독의 어떤 지도력이 초반부터 롤러코스터 기복을 많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첼시가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해서 4대1 대승의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맨시티는 뭐 패배가 있었지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저기 이제 영보이스 2경기 합하면은 이제 5연승이거든요. 정말 그렇죠. 아주 파죽지세인데 맨시티의 경기력은 지금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까? 맨시티의 경기력은 조금씩 이 팀이 깨우쳐가는 포인트들이 있죠. 케빈 데브라이너 없이 살아가는 법. 혼란 역시도 케빈 데브라이너 없이 득점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걸 최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신익샘들이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적응이 약간 더딘 선수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 가운데는 제레미 도쿠 같은 선수가 도쿠 선수 최근에 활약이 좋아요. 네, 한 경기 엄청난 공격 포인트. 그리고 도쿠 선수를 처음에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 마레즈 선수가 나갔잖아요. 도쿠 선수가 오른발을 쓰는 원래 오른쪽 윙포워드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많이 해와서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나 싶었는데 최근에는 왼쪽으로도 많이 나오고 왼쪽에서도 포인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가르디올라 감독이 잡아가려고 하는 거는 글리시와 이제 도쿠의 공존. 글리시를 중앙 쪽으로 옮기고 도쿠를 사이드로 보내는 이런 공존도 시도하고 있고 누네즈 선수도 좋은 경기 있고 좀 평범한 경기 있고 이렇긴 한데 적응해가고 있고 코바치 선수를 약간 더 적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수비 라인의 붕괴입니다. 수비 라인이 아카니 선수가 원래 영보이즈 전에 선발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웜업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갑자기 워커가 원래 휴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 엔트리가 바뀌었고요. 선발 명단이 바뀌었고 그리고 존 스톤스 선수 선발로 나왔는데 또 다쳤대요. 그래서 존 스톤스 선수는 한동안 결장이 불가피하고 아칸지 선수는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이 기대하기로는 주말에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불투명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수비수가 후벤 디아즈 그리고 그바르디올 네이선 아케 이렇게 3명 남아있는 거죠. 그 3명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3명 남아있으면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전체 스쿼드 숫자가 많은 팀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맨시티 뭐 카라바오컵이나 해설할 때 사실 맨시티가 선수층이 두텁지는 못하다 뭐 얇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했지만은 근데 어쨌든 요 한 경기만 그냥 봤을 때 이 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3명이면은 일단 넘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루이스 선수가 또 요새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워커도 문제 없고 하면은 당장에 단기간 동안 버티는 데 있어서는
로테이션을 거기서도 아마 한 자리 정도 한 명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멀티 되는 선수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아마 쓰게 될 거라서 네, 근데 부상자가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5경기 결과는 승점으로만 보면 오히려 첼시가 많은 듯하지만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오히려 패패 승승승한 맨시티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자, 두 팀의 최근 5경기입니다. 저 최근 5경기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최근 5경기만 보면 공격 능력이 오히려 첼시가 앞서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토트넘전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은데요. 토트넘전도 컸고 그리고 최근 5경기잖아요. 네. 이게 아마 리그 5경기일 텐데 그렇죠. 리그 5경기면은 7라운드 풀럼전에 첼시가 2대 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8라운드 번니와의 경기는 또 4대 1로 그렇죠, 이겼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점수를 많이 얻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토트넘전 4골이 또 추가가 되고 결국 그 기대 득점 값이 상당히 지금 높았던 최근 5경기를 보냈다는 그 알파볼의 지표이고 근데 수비 능력은 맨시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실점 잘 안 하죠. 예. 실점을 최근 경기에서 한 골 정도는 하는 이런 빈도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그 안 지금- 좋았을 때. 네, 안 예, 좋았을 예, 때. 예, 예.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그 맨체스터 더비에서 3대 0으로 이겼고, 그리고 지금 영보이즈와의 경기 3대 0으로 이겼고, 최근 경기 보면은 8라운드도 실점 있었고, 뭐 7라운드 울버햄튼 원정 가서 거기서 기회 많이 내준 건 아닌데 네. 울버햄튼이 이제 그날이었죠. 결정력의 그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9라운드 또 브라이튼전 실점했고 본머스와의 경기도 6골을 넣었는데 1골을 내줬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 보면은 수비가 완벽하게 상대를 틀어막고 이러진 않는데 아마 이게 기대 실점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주는 팀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울버햄튼처럼 딸깍 해버리면 이제 한 골 정도 실점이 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첼시보다는 맨시티가 우세한 팀이다라는 거를 지금 팀12에서 제공된 알파볼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5경기 경기력 비교. 역시 이것도 기대 득점과 이때 기대 실점을 조합한 이제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천지 개벽을 했어요. 지금 첼시가 저 4번째 경기 빼고는 맨시티보다 다 높아요. 오, 그러네요. 오, 이게 재밌는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네, 첼시는 저 브렌트포드전이 아주 최악으로 나타났을 뿐 다른 대체적인 최근 5경기 라운드에서는 오히려 기대 득점, 기대 실점의 조합의 값이 맨시티보다도 좋았던 경기를 했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10라운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첼시가 이번 시즌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답답한 패턴이죠. 네, 상대가 단단하게 이제 수비 블럭을 형성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렇다 할 공격 상황을 만들어내질 못하면서 골 넣는데 어려움 겪고 그러다 보니까 승점을 역시 쌌는데 역시 마찬가지의 또 불편함을 느끼고 그랬던 경기, 대표적인 경기가 또 10라운드죠. 자, 주요 선수 비교에 있어서는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가 이제 빌드업에서 기여를 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후방에서 일단 내려가서 볼을 많이 받아주는 그러니까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엔소 선수의 몸 상태, 그러니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풀타임 소화를 못하고 교체 아웃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소가 좀 불편하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엔소 선수가 최근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역시 이 9월달, 10월달 연속으로 남미 예선하고 이제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로를 무시할 수 없는 현재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엔소 선수가 출전하더라도 여전히 현 중원에서는 카이세도 선수의 이 기여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이 패스 부분을 보면 역시 미드필드에는 로드리죠. 미드필드의 황제. 네. 로드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쉬었거든요. 첼시와의 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마 거기서 한번 로테이션을 시킨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로드리 선수가 저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비해서 물론 이제 카이세도 선수의 저 빌드업 기여도라는 거는 결국 팀 안에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 성공이나 이거를 보면 첼시는 로드리만큼의 패스를 해주는 미드필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 선수가 가장 많은 지금 패스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드필더로서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아주 정점에 오른 로드리 선수의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고 어시스트는 도쿠 선수가 워낙에 뭐 한 경기에서 그냥 막 다 쏟아내서 여기서는 뭐 다른 선수가 도쿠 선수를 넘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쿠 선수 영입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에 맨시티에 어떻게 보면 남은 퍼즐 조각이 뭐였느냐? 사실은 돌파에 의한 파괴력이 강한 선수가 좀 부족했어요, 맨시티가. 그러니까 맨시티라는 어떤 팀의 어떤 전술, 조직력, 선수들의 움직임, 선수들의 평균적인 높은 퀄리티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니 맨시티에 돌파 잘하는 선수가 없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은근히 맨시티가 돌파를 주무기로 삼는 선수가 좀 부족한 팀이었던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쿠 선수니까 아주 좋은 영입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과르디올라 감독은 과거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그 측면에 이제 고립 전술을 많이 써왔잖아요. 네. 네, 한쪽 측면에 상대 선수를 몰아놓고 우리 선수들도 같이 몰아놓은 다음에 반대 전환시켜서 이제 1대1 하는 이른바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자주 활용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 측면의 중요성을 계속 역설하고 있거든요.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 구성이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고 1대1 할 수 있는 선수가 여태까지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근데 도쿠 선수가 여기서의 차이점은 도쿠는 직선적인 전진 드리블이 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네. 그렐리시라든가 또 마레드 선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횡적인 전진 드리블 그리고 마레드 선수는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 네. 이런 데 역량이 있다면 도쿠 선수는 그냥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에 드리블을 즐겨 사용하는 선수라서 종횡이 다 되죠. 그래서 도쿠는. 저는 네.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정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예. 이번 시즌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입생들을 보면은 그렇게 공을 가지고 혼자 달고 갈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도 그바르디올 선수가 사실은 전진성이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네. 볼도 수비와 사이사이로 침투시킬 수 있는 형태의 패스를 많이 시도하고 그리고 왼발 쓰는 선수니까 그바르디올 영입했고 그리고 미드필더들도 코바치치 그리고 누네스 같은 선수들이 공을 달고 전진할 수 있는 선수.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의 어떤 지금의 어떤 상태 그리고 여태까지의 어떤 모든 면에서의 어떤 실적 이런 게 최상이냐? 라는 질문과는 별개로 이 두 선수가 전진을 할 수 있는 선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네. 자, 주요 선수 비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 관여도. 파머 선수가 나온 부분은 그 맨시티 팬들이 봐도 조금 이채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실제로 파머가 최근 첼시 공격에 저는 키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최근에 활약도 좋고 그리고 막바지에 첼시가 콜 파머 선수를 또 이적료를 나름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파머 선수는 잘 데려갔다는 생각이었죠. 네, 당시만 네, 하더라도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선수가 또 필요한가 이 팀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워낙에 선수가 많으니까. 선수가 예, 많으니까. 예. 도대체 이적료를 이 팀은 얼마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콜파머 안 들어왔으면 이 팀은 더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골 관여도의 콜 파머와 필 포든의 대결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력. 저거는 첼시 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거는 토트넘전 영향이 정말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혼란 선수가 최근에 리그에서 좀 침묵했던 기간들이 아마 반영이 됐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맨시티의 골 결정력에는 혼란이 없고 알바레스와 베르나르도 선수가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결정력에 있어서는 혼란 선수가 요즘 5경기 안에서 최고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 이 지표를 옮기게 되면 혼란 선수의 최근의 골 사냥은 어마무시했다. 최근 뭐 페널티가 좀 섞이긴 하지만은 멀티골 터뜨리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혼란 선수가 어쨌든 골은 많이 넣었는데 골 결정력에서는 또 팀 내에서 1등은 못했다라는 것을 팀12에서 제공한 알파볼 지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알파볼의 선택입니다. 알파볼은 앞서 보여드렸던 많은 데이터, 수치, 지표 등을 토대로 바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 이 지표들을 종합 계산한 이후에 또 좀 보정 작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정까지 거친 이후 최종 결론이 도출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맨시티 근소 우세로 나왔어요. 이거는 보정이 있는 거네, 확실히. 저에게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죠. 알파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득점, 실점, 경기력 뭐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첼시가 오히려 근소 우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저 보정장치가 사람일까요 혹시? 그러게요. 그건 또 영업 비밀이니까 아마 얘기를 안 해주겠죠?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의 근소 우세. 근데 최근 상대 전적이요. 네. 맨체스터 시티가 모든 대회 포함해서 첼시전 지금 6연승 중이에요. 그런데 점수 차이가 박빙인 경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6연승이기는 한데 한 경기 보면 박빙이었다. 네, 좀 차이가 났던 경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대회 포함해서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 잡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맨체스터 시티가 첼시 상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흐름이 계속 지금까지는 이어졌습니다. 네. 박찬하 위원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경기는 알파볼의 의견을 따라가고 싶어요. 네. 근소 우세를 따라가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수비 쪽에 일부 부상 이탈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한정으로 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가 그렇게 큰 전력 누수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브라이너 없이 살아나가는 법을 홀란 선수도 많이 깨우쳐가고 쓸 수 있는 공격 무기들이 여전히 2선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 일부 선수 또 팀 전력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관리가 됐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힘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채로 이 런던 원정을 모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첼시가 여전히 포체티노 감독 휘하에서 팀의 방향성을 가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싶거든요. 네, 아직도 이제 완성체는 아니다. 완성체는 아니고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나가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근데 이 팀은 빠져나가 있는 선수들도 빠져나간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다 돌아왔을 때 또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도 그것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은쿤쿠 같은 선수가 뛰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득점에 대한 고민 최근에 번리전 혹은 토트넘전 이런 경기에서는 대량 득점을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와 또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력은 차이가 클 것이라는 예상하에 저는 맨체스터 시티의 우위를 예상합니다. 네. K리그 정말 운명의 한판 수원 더비에 관한 박찬하 해설위원의 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 일단 제쳐두고 수원 FC가 제가 이건 외우고 있어요. 실점이 70점이에요. 실점이 이 팀은 70골. 야, 이거 좀 수원 FC 팬분들께는 조금 안 됐지만 이 수치가 웬만한 지금 K리그 1의 다른 팀들의 2배입니다. 많아요. 네. 그게 김도균 감독 부임하고 나서 공통점이었죠. 이 팀이 지난 시즌에도 실점이 많았고. 근데 이제 괜찮을 때는 실점이 항상 거의 최상단으로 많긴 한데 그래도 공격이 아주 좋았을 때는 그거를 덮어서 상쇄할 정도의 공격력이 됐을 때는 이제 수원FC가 오히려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화끈한 팀. 수원FC 경기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수원FC가 딱 등장하면 그 경기는 골이 많이 나.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또 이슈메이커인 또 이승우 선수 영입을 또 잘하면서 사실 수원FC가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사실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그 공격이나 득점은 예년만큼 안 되는데 실점은 지금 더 늘어난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70점 실점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비 쪽에 외국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잭슨 선수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정동호 선수도 지금 미정이고 그리고 새롭게 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카드들이 저는 이 빠른 적응을 하지 못한 것 이것도 수원FC가 후반기에 추진력 얻지 못한 큰 이유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라스 선수 이탈 문제도 있죠, 당연히. 라스 선수 이탈은 이거는 이런 선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사고 치는 사고 선수. 치면서 네. 나가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런다라는 의심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사고 치면 내보낸다. 자유계약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제도적으로 뭔가 손을 봐야 된다. 역시 이 박찬하 해설위원이 옛날 그 아호가 의심이거든요. 의심 박찬하. 예전에 그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라는 KBS 그 인터넷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찬하 해설위원의 또 그 탐정적인
그 마인드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의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는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될 타이밍이 저는 왔다고 보고,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로페즈 선수, 바우테르손, 그리고 우고 고메스 이런 선수도 왔잖아요. 우고 고메스가 이제 수비 안정을 그래도 꾀하고자 수비 중심 역할을 하려고 데려왔죠. 데려왔는데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 로페즈 선수는 뭐 예전만큼의 파괴력이 당연히 아니고. 로페즈 선수는 이미 한국 떠나서 중국 진출 이후부터 커리어가 좀 많이 꺾인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로페즈 선수도 한국 와서는 역시 좋은 활약을 기대만큼은 보이지 못하고 있죠. 외국인 선수가 정상적으로 활약을 못하는 가운데 수비 쪽에 또 심지어 부상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김도균 감독이 경기마다 백스리 썼다가 뭐 백포 썼다가 이렇게 변화도 주지만 어떤 변화를 써도 지금 신통치 않은 상황이죠. 네, 수비 문제로 인해서 정말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수원FC인데 이미 제주와의 승점 차가 지금 7점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정말 맨 아래 팀이 되느냐 아니면 뒤에서 네 번째 팀이 될 수 있느냐, 뭐 이 싸움인데 네 번째 팀이 되기에는 지금 3경기 남은 상황에서 7점 차면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원FC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라운드가 또 그 제주와의 맞대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자신들은 이제 확실히 다 이겨놓고, 그리고 제주가 좀 실족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판에서 이제 제주를 수원FC가 꺾게 되면 혹시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FC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경기는 뭐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더 절박한 쪽은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겠죠. 포기할 수 없죠. 두 팀 모두 다 포기할 수 없고, 최소한 그래도 목표를 높게 잡아놔야만 맨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두 팀 다 마찬가지죠. 맨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다이렉트 강등이고, 그리고 적어도 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어지잖아요. 네, 강등이냐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다이렉트와 플레이오프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죠, 사실은. 그렇기에 목표를 일단 높게 잡아두는 게 좋다. 그래서 수원FC도 자력을 할 수 있는, 내 순위로 그냥 플레이오프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는 그 순위를 목표치로 잡아야 되고, 수원 삼성도 지금 수원FC랑 승점이 6점 차이 나잖아요. 네,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10위를 목표로 해야지. 정말 다 이기고 뭐 수원FC가 뭐 실족하면 뭐 수원 삼성이 나중에는 수원FC 위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는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원FC는 제주를 상대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수원 삼성은 뭐 강원이 됐건 뭐 수원FC가 됐건 우리가 세 팀 중에서 가장 위가 될 수도 있어. 두 팀은 끌어내린다. 그 정도 생각으로 어쨌든 붙어야 되는, 특히 이제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수원 더비 한 판인데, 그런데 수원 삼성이 사실은 뭐 더 어려운 팀이죠. 수원FC 얘기를 아까 먼저 했지만. 더 어렵고요. 수원 삼성도 이번 시즌에 하위권으로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지 않았죠.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순위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그래도 외국인 선수 보유 숫자는 늘었잖아요. 숫자는 이제 똑같지만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3+1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선수가 4명인데 여기서 한 2명 좋은 활약을 한다. K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한다. 그러면은 중위권 정도는 해요. 여기서 2명. 네, 여기서 3명 잘한다. 그러면 그거는 올라가고 4명 잘하는 거는 이색적인 시즌이긴 한데 4명 잘하면 대부분 상위권입니다. 그 거의 우승권 아닌가요? 네, 상위권. 네, 그러니까 잘 될 때의 울산,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우승을 했습니다만 정말 최소의 목표는 2명은 잘해야 된다라는 2명은 거죠.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게 물론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확률이 높은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도 그랬지만 확률을 높이고자 K리그 2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영입을 일부 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뭐 한국 무대에서 어쨌든 검증된 선수를 데려오자. 네, 그리고 K리그 2에서만 활약했던 선수가 아니라 뭐
K리그에서 잘했던 선수, 또 지난 시즌에도 물리치 선수도 이제 성남에서 뛰면서 활약을 해서 그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지금 불투이스, 바사님, 아코스티, 물리치에서 지금 활약상이 이번 시즌에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없고 그래도 카즈키 선수가 가장 그래도 잘한 선수죠. 네, 가장 잘한 선수고 그래도 카즈키 선수가 있었기에 허리에서 좀 버텨줄 수 있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이 지금 원정 4연패 중이에요. 네, 그래서 압축을 하자면 최근에 홈에서 지독하게 이기지 못하고 있는 수원 FC 대 원정에서 연패에 빠져 있는 수원 삼성의 대결이거든요. 자,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예상은 수원 FC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아, 이게 부담스러운 결론인데 제가 이 결론을 내린 이유는 양 팀 모두 다 수비는 견고하지 못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 FC의 실점이 워낙 뭐 엽기적으로 높아서 아까 특별히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수원 삼성의 실점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수원 삼성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더 절실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봐도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점을 할 것 같을 때 이른바 그냥 내 머리가 터져도 내 몸 하나 던져서 그 공을 막겠다라는 어떤 행동 그리고 마음을 보이는 선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박찬하 해설위원이 말해 주신 그 대목이 바로 오랜 그 수원 팬분들 모두가 느끼는 염원과도 같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네. 저는 이 경기의 포인트는 수비가 흔들거리는 상황이면 누가 더 앞에서 많이 때려 넣을 수 있느냐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원 삼성의 공격력보다는 수원 FC의 공격력이 지난 시즌보다 조금 실망스럽다 손 치더라도 믿을 좀 수 있는 더 선수가 많다. 우위에 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수원 FC 경기를 보면은 그래도 득점은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거잖아요. 뭐 3골 넣고 4골을 먹는다. 그 본프렐의 정신에 약간 반대죠, 지금. 네. 계속 많이 득점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도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원 FC가 최근에 수원 삼성 상대로 3연승 중 예.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 11경기 8승 1무 2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화력의 강점을 최근 수원 더비에서는 수원 FC가 잘 살렸다. 그게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어쨌든 박찬하 해설위원의 수원 FC 결국 우세의 결론 아닙니까? 수원 삼성이 만약에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수원 삼성은 더 수렁으로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큰 위기에 놓여 있는 팀에게 뭔가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저는 제가 팬으로 K리그를 즐기고 있을 때는 수원 삼성은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공포의 팀이었고 부천에게 많이 이겼죠, 수원이 많이 당시에. 이기고요. 그리고 이겨도 그냥 이기질 이기는 않죠. 게 아니라 그냥 발렸어요, 이른바. 5골 먹는 거는 비일비재했고요. 데니스 선수가 공 몰고 오면은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웠던 팀이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저는 수원 삼성은 안 떨어졌으면 합니다. 근데 서포터들로 따지면은 그 부천 서포터, 수원 서포터가 어떻게 보면 좋았어요?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도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 서포터계의 선구자들 아닌가요? 이 두 팀이?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좀 이득도 있었고요. 네. 수원 삼성은 제가 어렸을 때도 팬이 많은 팀이었고, 네. 그리고 부천은 팬 숫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당 백일 정신으로 좀 활동을 했었던 그런 때였어가지고 이 팀은 밉지만 뭔가 예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그 팀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 구단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K리그 1에 있는 게 우리 축구에 있어서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저는 판단이 있어서 수원 삼성은 강등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역사와 전통과 뭐 명성과 모든 게 있더라도 결국 아까 그 말씀해주신 선수들의 어떤 그 절실함과 정신력이 마지막까지 동반하지 않으면 그 뭐 시쳇말로 역사가 밥 먹여주냐 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박찬하 해설위원의 그렇게 부천을 많이 두드려 팼던 이거 표현이 좀 강한가요? 근데 어쨌든 그건 맞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랬던 아주 오랜 적인데 그럼에도 박찬하 해설위원은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수원 삼성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진심을 수원 삼성 팬분들이 다 보시면서 박찬하가 참 K리그 오래 봤고 K리그 많이 사랑해 왔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한번 또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